샤넬 법칙이 딱 되니까는 주식 시장이 자동적으로 다 빠지죠. 무서워가지고. 그때 다 팔고 좀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가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 긴급 온라인 세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샤넬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기사들만 보면 벌써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 샤넬 법칙은 100% 경기 침체를 맞췄으니 이렇게 미국장이 폭락을 맞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식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도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샤넬 법칙을 한번 제대로 꼼꼼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이 사람이 경기 침체를 말을 하는 건지, 샤넬 법칙에 나와 있는 지표가 경기 침체 지금의 지표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넬 법칙을 만든 샤넬 블로그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온라인 세션을 통해서 진짜 주식을 다 팔고 주식 시장을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또는 나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관망을 하겠다. 이유를 알고 실행하자는 의미에서 정리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샤넬 법칙, 이번에도 그녀는 경기 침체를 맞출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샤넬 법칙을 만든 사람은 클라우디아 샤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샤넬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수석경제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뉴 센츄리 어드바이저 수석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넬 법칙은 다른 지표하고는 좀 다르게 오직 실업률, 실업률과 경기 침체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 실업률 하나만 보고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하면은 정말 우리는 주식 투자가 정말 쉽겠죠. 근데 경기 침체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물가에서도 올 수 있고 금리 상태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부 다 출처는 샤넬 블로그에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차이가 나면 그 이상이 나면 경기 침체라는 게 샤넬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뭔 소리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자체도 샤넬 블로그에서 따온 겁니다. 2023년 1월이죠. 지금 우리가 2024년 8월에 살고 있으니까 이 1년치를 쭉 보는 겁니다. 이 1년치. 그럼 최저치가 대략 한 3.4에서 3.5.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선입니다. 3개월 평균이 지난. 지금 3개월 평균이 대략 한 4.3, 4.2 정도 되는데, 여기서 3.4면은 한 0.9%. 일단 0.5% 이상이 되면 경기 침체라고 하니까 이게 샤넬 법칙입니다. 샤넬 법칙이 딱 되니까는 주식 시장이 자동적으로 다 빠지죠. 무서워가지고. 그때 다 팔고 좀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동으로 그냥 이 샤넬 법칙이다. 이런 게 이제 엄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또 지정학적인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좀 많죠. 굳이 샤넬 법칙 때문에 내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가 샤넬 법칙에 딱 맞게끔 되니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샤넬 법칙을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실업률 지표에 관련돼서 기반으로 해서 경기 침체를 맞춘다는 게 샤넬 법칙이죠. 그러면은 실업률은 곧 실업자 이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넬 블로그에서는 실업자의 주요 그룹을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 세 번째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사람.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하죠. 일 다 그만둔 사람들 아니냐. 잘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취업 준비생 아니냐 하는데, 해고된 사람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잘린 사람. 과거 경기 침체에선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하고 참여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해고된 실업자의 비율이 평균 3.5% 이상이 돼.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 중에 평균 3.5%가 해고된 실업자의 비율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황색을 보면은 실업률이 최고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그리고 참 룰 트리거스, 참의 법칙이 적용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 3.5 이상 됐을 때, 비율이 3.5 이상 됐을 때 커진다. 경기 침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2008년도, 그다음에 1981년도 뭐 이럴 때가 있었죠. 다 안 좋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실업률 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해고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참여 블로그에서 명시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 수준이야. 3.5%가 아니야, 비율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해고된 사람들, 과거 경기 침체보다 해고된 사람들의 증가 추이는 적다는 거예요. 3.5 이상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건데, 지금은 3.5까지도 안 되고 그냥 2다. 3도 아니고 2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근처도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981년도를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했는데, 1981년도도 해고된 사람들의 수치는 2% 미만이죠. 지금보다 더 착하죠. 그럼 1981년도 거를 한번 봐야 되죠. 봅시다. 1981년도 때를 보면, 이건 S&P 500 기준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은 1981년 1월을 선택한 거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거는 1982년도 7월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1983년 5월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거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를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1981년도 때는 이 선이었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빠졌죠. 이제, 이 경기 침체 맞는갑다. 이래가지고. 빠졌는데, 그 다음에 1년 뒤 32% 올라갑니다. 회복해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안 심했나 보다.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이 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도 그때 거의 반값 세일했다가 회복되는 거는 한 2달 정도 걸렸죠. 2달 만에 거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원투데이,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S&P가 고점 찍고 내려온 게 한 7% 빠졌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일단은 25% 정도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한 반의 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죠. 아무튼 여기서 1981년도 때 경기 침체 온다고 했다가 쭉 빠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셔도 되고 안 불안해 하셔도 됩니다. 단기 투자자 분들은 불안하시겠죠. 근데 저희 스터디 컨셉도 장기 투자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해고된 사람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 지가 자발적으로 저처럼 회사를 나는 이제 퇴사하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와 함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왜? 경기 침체가 무서워가지고 자발적으로 직장 못 그만둡니다. 사람 심리상.
맞죠? 그리고 새로운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안 뽑거든요. 아, 우리 이제 신입사원 아니면 경력직 채용 계획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에 약화가 됩니다. 노동 수요가 조금 약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과거의 경기 침체 평균보다 9배로 더 감소했습니다. 더 그만두는 사람이 더 없다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존버를 하는 겁니다. 더 크게 좀 그래프를 조금 보면은 더 와닿죠. 지금이랑 2008년도 때는 더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샴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과거 2020년에 너무 많이 뽑아서 현재 수요가 또 약화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크다. 이렇게 과도하게 사람들이 존버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뽑아서 블로그에 샴의 블로그를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들어가셔가지고 한글로 번역 그냥 구글 크롬 번역하시면은 그대로 빠집니다. 말 어순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는 되거든요. 마지막 그룹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취업준비생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나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라는 사람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뒀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영업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도 회사 돌아갈래. 하면은 저도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입니다. 결이 좀 약간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 자, 그러면은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예. 왜? 경기 침체로 노동시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사람도 그럼 난 뭐 취업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나 그냥 취업 준비 안 해야 되겠다. 왜 공고도 안 올라오는데 내가 스펙 쌓아서 뭐 하겠어. 아니면 스펙을 쌓아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진입을 못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그거죠. 이들이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진입자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가 됐다 아니에요. 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이렇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은 적었는데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증가되었다. 어떻게? 지금은 이민자의 노동 공급 증가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거 제가 오타입니다. 나타나는 수요 약화의 신호는 아니다 하는 거죠. 네. 반대로 가고 있죠. 과거 경기 침체에서는 실업자의 주요 그룹 중에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했는데 지금 증가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민자들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경기 침체 때는. 겁나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 때보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 거예요. 증가됐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새로 진입한 사람들의 비율로만 따지면은 과거 경기 침체와는 다르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실업률은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부산에 우리 10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들이. 근데 그 중에서 5명이 실업자면 5%죠. 실업률이 5%가 될 겁니다. 100명 중에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잘린 사람, 아니면은 그만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된다면 5%의 실업률을 뜻합니다. 그런데 새로 이 노동에 이제 부산에도 이민자들이 막 들어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민자들이 막 좀 들어오죠.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부산만 봐도. 그러면 부산에 인도 청년들이
5명이 와서 경제활동 인구로 참가를 하는 거죠. 아, 나도 인도에서 취업 안 하고 부산에서 취업할래 하면은 이 인도 청년들까지 5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도 5명으로 증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는 10명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 청년 5명. 그래서 105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 2.5%의 실업률이 올라간 거죠. 실업률이 올라간 거예요. 이들은 잘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도 청년들은 기존에 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여했던 거죠. 지금 참여하는 거죠. 아, 나 여기 부산에서 일할래.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업률이 올라간다. 대부분이 실업률이 높아간다. 실업률이 높다 하면은 회사에서 대부분이 와, 다른 사람 많은갑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참여 법칙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눈다. 지금은 이민자들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그만큼 급변한 거죠. 그러면은 과연 경제활동 인구 참여도를 이제 뜻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2020년 3월 달이 코로나 때 우리가 얻어맞은 거고 2008년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불경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 확 떨어지죠. 참여자들이. 예. 노동 경제 참여자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의 증가, 실업률의 퍼센티지 수치로만 파악하지 말라는 게 샤의 블로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경기 침체다 뭐다 하는데 이런 수치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보다는 오히려 경제 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불경기 때는 떨어지는 게 많은데. 기사에서 봐도 트럼프는 항상 일자리는 이민자들이 다 뺏어간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피해를 본다. 항상 그런 쪽 발언을 많이 했었죠. 과거에도. 이번에도 뭐 일자리만 뺏긴다. 이민자들이 원인이다. 예, 뭐 전부 다 이민자를 탓하죠. 예,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도 이민자 탓이다. 맨날 돌립니다. 왜?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이민자들, 흑인 일자리까지 뺏는다. 트럼프 주장. 그래서 샴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1967년도 때도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됐다가 다시 내려갔다. 네, 0.5를 찍고 그 차이, 0.5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불경기가 온다 했는데 이때도 그냥 경기 오지 않고 내려갔다. 예. 즉 이번에 나온 수치는 계절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계절적 조정. 통상 여름에는 좀 실업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공장 이런 데도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좀 자르고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은 좀 냉각 상태인 거는 맞다. 예. 올바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소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크지 않나? 너무 오버 떠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샴에 이거 다 나온 글을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한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서 이민 급증으로 변화하는 실업률 증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예.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약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임박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만큼 큰 목소리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지금 벌써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르다. 계절적 요인 말씀드렸죠. 자동차 공장들이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자를 수 있다.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 못했다는 응답자가 진짜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튀었다. 3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 보통 여름철에
공장 설비를 재편하기 때문에 좀 자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다음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도 사람들 많이 잘랐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을 안 시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절적 요인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저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 자, 지금은 우리가 CPI 막 발표 났을 때 작년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다가 이제는 CPI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CPI에 대한 소식은 잘 안 듣죠. 지금 이제 실업률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8월 14일 다음 주가 조금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좀 집중하는 주, 뭐 사주도 않고 일단 관망하는 주로는 다음 주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8월 13일에 홈디포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틀 뒤 목요일에 8월 15일에는 월마트와 존디어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게 있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이제 쇼핑하는 거죠. 소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면 얘네들 물건도 잘 안 사지 않을까요? 완전 허리띠 쫄라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하필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드디어 나옵니다. 물가가 과연 잡혔냐? 연준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2%, 2%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3%거든요. 3.1, 3.0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아직 2%대도 못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은 물가가 잡혔을 때, 물가가 잡히고 있을 때, 추이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게 보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연준도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괜히 지금 금리 인하 먼저 했다가 2%대도 못 왔는데 그게 3% 이상 되고 4%대 가면 물가도 못 잡고 더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월 15일 동시에 이제 월마트 실적과 존디어 발표 동시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이제 여기서 건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면 와 이거 더 실업자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죠. 네. 이거 그러면은 계절적 요인일 수 있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는 관망을 할 겁니다. 워낙 쫄보고 안정적으로 저는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 보고 CPI 발표 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졌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추이가 낮아졌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기업들, 알짜배기 회사들 복습하기 참 좋죠. 펀더멘탈 안 무너지고 꾸준히 실적 나오는 회사인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때려맞기 때문에.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실적 뭐 잘 나오는 회사 저번 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랬던 애들도 지금 팍팍 얻어맞고 이제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공부한 기업 아니면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수를 모아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꾸준히 실적이 나왔는지 그거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샴의 법칙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저는 온라인 세션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